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잇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도 잇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잇몸뼈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그 궁금증 TV 건강 속으로 해서 풀어드립니다. 치아 건강의 모든 것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장환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잇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는 우선 이 정확히 잇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잇몸을 보실 때 이제 환자분들은 다 통틀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일단 잇몸을 이렇게 보면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잇몸이라는 거는 이 치은 부분, 요거를 잇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치은이라는 이 잇몸 아래는 잇몸 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잇몸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잇몸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이 뼈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잇몸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치은 부분, 치아 뼈 위에서부터 이 살을 가지고 네. 잇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분홍색 부분을 다 치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다 치은이긴 한데 이 치은에서도 또 종류가 있기는 해요. 뭐 부착 치은도 있고 점막 치은도 있고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일단은 요것게 다 잇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잇몸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치아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 치아를 지탱하는 역할인 이 잇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치를 할 때 이만 닦는 게 아니라 뭐 잇몸도 닦아주고 혀도 닦아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잇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잠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네. 잇몸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착치은이라는 거거든요. 네. 부착치은은 보면은 이렇게 살짝 핑크색을 이야기하는 건 부착치은이거든요. 이제 부착치은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코랄 핑크일 때 가장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살짝 핑크색이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각화치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각화치은인데 각화치은이라는 건 겹이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서 네. 세균이나 아니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논란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계속 잘 문질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은 네. 부착치은의 양이 증가한다고 말하시는 의사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곳에 음식물들이 쌓여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또 세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다른 치아나 구강 건강에 안 좋은 역할을 많이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혀나 잇몸까지 닦아주는 거는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전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깨끗해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음식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세균이 발생하고 그 네.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깨끗한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치아 주변에 있는 치태, 음식물이나 네. 치석들이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그 주된 요소이긴 하지만 잇몸이나 혀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음식물들도 구강 건강에 충분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까지, 혀까지 다 같이 닦아주는 습관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 같아요. 네. 그러면 잇몸이 안 좋으면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잇몸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뼈와 잇몸, 이 잇몸과 치조골, 잇몸뼈 이런 것들 이제 통칭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네. 거기 때문에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이 뼈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뼈가 점점 내려가면은 네.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아들이 점점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모래에 꽂아 놓은 삽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삽을 만약에 긴 삽이 있는데 네.
이게 거의 손잡이까지 모래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도 이게 거의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산머리만 이렇게 모래에 딱 꽂혀 있다고 생각을 네. 해보세요. 여기서 모래는 이 잇몸뼈와 치은이고요. 보통은 결국 뼈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뼈인데 그게 이제 삽이 그 정도만 묻혀 있다고 네. 한다면 흔들면은 충분히 흔들리죠. 네.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많이 흔들리고 위아래도도 흔들릴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잇몸 뼈 그리고 통칭해서 그런 잇몸이 안 좋으면은 치아들이 좀 더 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잇몸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치아에도 영향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잇몸이 안 좋다는 거를 어떤 증상으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흔들리는 증상이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흔들리는 거, 그리고 아픈 거, 씹을 때 아픈 거, 또는 잇몸에서 피가 자꾸 나는 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일단 양치하실 때 제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피가 나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잇몸이 흔들리고 피가 나니까 양치를 안 하고 네. 양치를 안 하니까 더 나빠지고 흔들리고 더 안 또 좋아지고 피가 나고. 더 안 좋으니까 더 양치를 안 하고 네. 더 양치를 안 하니까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느끼시더라도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양치는 더더욱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흔들리고 아프고 피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가장 환자분들이 내가 잇몸이 안 좋구나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잇몸 건강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나요? 역시 뭐 잇몸 건강은 뭐니 해도 양치입니다. 아, 양치질인가요? 양치가 제일 네. 중요해요. 그래서 잇몸 안에 결국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네.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잇몸병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은 네. 이 새까만 것들이 다 치석이거든요. 근데 치석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치석들이 생겨서 잇몸 뼈를 녹이면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건데 이 치석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음식물들이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치아에 굳고 붙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고 생긴 것들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점점점 뿌리 끝쪽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네네. 여기에서 사진이나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영역을 확장을 해서 내려가면서 반대로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뼈들은 점점 또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잡고 있는 뼈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치아가 좀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이 주변에 잇몸, 이 치은은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치석을 만드는 음식물들이 쌓이지 않게 양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또 양치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양치가 안 되는 부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도 치과 식구들끼리 가끔씩 서로 스케일링을 해주지만 네. 치과에 다니시니까 치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신경 써서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스케일링을 해보면 치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딘가 안 되는 부위가 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치석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치아가 더 나빠지고 잇몸병이 점점 진행돼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양치입니다. 네, 주기적인 양치질과 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잇몸 상태가 어때야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 임플란트 치료는 또 요 제일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뼈거든요. 네. 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플란트 하는 데서 좀 더 수월하고 튼튼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뼈이식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뼈이식을 많이 하더라도 사실 우리 내가 가진 뼈보다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뼈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임플란트를 간다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튼튼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딜레마이기는 한 게 네. 내가 가진 뼈가 양이 많으면 또 임플란트를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굉장히 많이 흡수되거나 또는 안 좋아진 상태 또는 치아를 뺐을 때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가진 뼈의 양이 적다가 보니까 네. 임플란트가 또 내 자연 치아보다는 좀 덜 튼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뼈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뼈가 부족하면은 뼈를 좀 더 이식을 해서 늘려가면서 네. 하는 게 또 그래서 임플란트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잇몸뼈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뼈 부분을 이식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잇몸뼈를 이식을 할 때는요, 네. 염증이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여기 치아가 들어있던 공간이 이렇게 비어 파여 있겠죠. 있잖아요. 네. 그럼 비어 있는 부분을 보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요 치아가 있던 요런 것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은 염증이 있으면은 울퉁불퉁하게 뼈가 녹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울퉁불퉁한 부분에 뼈를 채워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앞뒤가 이제 비슷하게 녹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임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앞에만 녹았거나 음. 뒤에만 녹았거나 하는 한쪽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앞쪽에 이렇게 덧대서 뼈를 넣어주는 경우는 뒤에만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뼈 이식하는 거는 그 사람이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심했던 염증 부위에 이제 뼈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잇몸뼈가 없어서 또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잇몸뼈 이식이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잇몸뼈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잇몸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부착치은이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착치은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착치은이 부족할 때는 이제 부착치은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식술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부착치은이 가장 많은 것은 저희 입 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방어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네. 이런 부위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코랄 핑크 이런 네네. 분홍색이 이제 부착치은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네. 앞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보단 그냥 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음식물들이 끼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데 점막 대신에 부착치은을 좀 더 만들어줘 가지고 네. 방어막을 만들어주면은 사실 임플란트에도 훨씬 좋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방어막을 만들어줄 때 다른 곳에서 떼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입 천장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입 천장에 이제 잇몸을 살짝 잘라서 네. 이거를 가져와서 앞에다가 이렇게 꼬매서 네. 이제 이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없어도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네. 있으면은 임플란트 유지와 잇몸의 건강, 임플란트의 건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하죠. 네. 그러면 이게 부착치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 입천장에서 떼온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럴 경우에는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아플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조금 힘든 수식 중에는 하나예요. 네.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잇몸이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부착치이 내려가면서 네.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면 좀 더 시리게 느끼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 입 천장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네. 게 보일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입 천장에서 결합 조직을 가져와 가지고 잇몸을 이렇게 부착치은보다는 잇몸을 만들어 주는 거기는 한데 네. 사실 이런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의사들도 조금 이제 손쉽게 많이 권해드리는 그런 수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을 때는
도움되는 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잇몸을 이식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잇몸뼈가 부족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잇몸뼈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염증에 의한 흡수입니다. 아, 네. 결과적으로 또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네. 잇몸병이 진행이 되면서 치석에 의해서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져 내려가는 게 네. 가장 흔하게 생기는 그 뼈의 그 잇몸뼈가 이제 부족해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서는 이렇게 염증이 없더라도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네. 이 뼈를 저희가 치조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치조골의 역할이 치아를 받치기 위해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특수한 뼈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네. 이런 잇몸뼈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노화나 퇴축이라고 보시긴 해야 되는데 네.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치조골은 점점 흡수가 돼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틀니를 오래 쓰시는 분들, 네.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냥 틀니 오래 쓰면은 잇몸이 그 잇몸뼈 위에서 틀니가 계속 눌리면서 네. 아무래도 또 뼈가 흡수가 네. 많이 되는 게 이제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사람의 이 뼈에서 이제 상악동이라고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네. 이 공기주머니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함기화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잇몸뼈가 조금씩 더 녹아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잇몸뼈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 잇몸뼈 같은 경우에 이식을 네. 할 때는 네.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건 내 뼈예요. 네. 내 어딘가에 다른 곳에서 뼈를 떼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저희 이제 자가골이라고 하는데 내 뼈를 가지고 올 때 이런 데 턱 끝 아니면은 턱뼈 이런 데 끝쪽 네. 조금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 위턱의 끝쪽 또는 우리 여기 골반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 튀어나온 쇄골처럼 튀어나온 부위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위를 수술해 가지고 잘라서 온 다음에 네. 이식을 해서 붙여주는 것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골반뼈를 떼우면은 한동안 좀 걷기가 힘드시고 네. 입안에 다른 곳을 하면 상처가 또 나니까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공뼈를 많이 쓰게 돼요. 인공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다른 동물의 뼈를 소독해 가지고 쓰는 경우 그런 걸 이종골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소나 돼지 같은 뼈들을 이제 소독하고 네. 뼈에 가장 필요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쓴다거나 크게는 이렇게 내뼈 또는 뭐 동종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뼈, 이종골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 같은 다른 동물의 뼈 네. 이런 것들을 인공뼈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동종골이나 이종골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잇몸과 잇몸뼈가 없어서 틀니를 해야 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술이 적합할까요? 네, 그렇지. 아무래도 뭐 부족했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네.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가 빠지거나 염증이 심하셨던 분들은 잇몸뼈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잇몸뼈 이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잠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턱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기로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잇몸이고 이 안에 있는 게 뼈거든요. 어, 잇몸만 보더라도 치아를 빼고 난 다음에 이 울퉁불퉁 크레이터처럼 좀 파지고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보고 실제로 이렇게 뼈를 드러내서 들어가 봤을 때 네.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들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뼈 이식을 진행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뼈를 이식을 하고 아, 좀 채워주는 느낌. 그렇죠. 주변에 보강하고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히 이렇게 염증이 심한 부분에는 뼈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 잇몸뼈를 이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높이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떼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덩어리로 때우는 거는 보통 내 뼈이죠. 내 몸 어딘가에서 턱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엉덩이나 골반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온 다음에 뼈를 이식해가지고 높이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은 일반 그 쉽게 말하면 동네 치과에서 그렇게 자주 하는 소식은 아니고요. 좀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네. 주로 이 정도로 이제 임플란트를 위한 네. 큰 잇몸뼈 이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한 시청자분은 최근에 이제 치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신경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임플란트를 하려면 신경이 가까워서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그 잇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면은 그 거리를 늘려줘 가지고 임플란트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네. 임플란트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내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뼈를 이식하거나 네. 최대한 짧은 임플란트를 쓰거나 이런 방법들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한번 또 상담도 해보시고 진단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신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사분들마다 진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심은 임플란트에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뺐다가 다시 심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요런 같은 경우에서도 봤을 때 네. 기존에 심겨져 있던 임플란트의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아래쪽은 바로 신경이고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먼저 제거를 하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뼈 이식을 다시 많이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뼈 이식을 해서 뼈가 잘 되면 거기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뼈가 잘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꼭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도 네.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꼭 불가능하진 않다. 또 이것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네. 한번 다시 가능한지 진단이랑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고름이 나고 어쨌든 곪은 분들에게도 어쨌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잇몸과 잇몸뼈 상태가 안 좋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TV 건강 속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잇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잇몸뼈가 부족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치과에서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 적절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건강 속으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